안녕하세요, 용클래스의 용쌤입니다. 오늘의 클래스는 단시간에 한국사를 한 번에 핥아볼 수 있는 두 번째 할국사 시간입니다. 오늘 핥아볼 부분은 통일신라부터 후삼국의 통일까지입니다. 통일신라, 발해, 신라 말의 혼란과 후삼국의 성립, 후삼국의 통일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핥아보기 전에 이쯤에서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 알고 가야 할 것이 바로 신라의 골품제도입니다. 왕족인 골과 귀족인 두품으로 구성된 이 신문제도는 골 중에서도 성골만이 왕이 될 수 있었고, 진덕여왕 때에 이 성골의 대가 끊기면서 무열왕부터 진골이 왕이 됩니다. 때문에 무열왕은 왕위 계승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진골 중에서도 자신의 직계자손만이 왕이 될 수 있는 원칙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원칙도 나중에 직계자손이 끊기게 되면서 혼란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한편 두품 계층은 모든 면에서 등급에 따라 제한을 받았고, 특히 두품 중에 최고인 육두품은 뛰어난 능력에도 높은 관직에 오르지 못해 불만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수능 만점인데 대학에 못 가는 꼴입니다. 여기까지 대충 이해했으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문모왕, 신문왕 등을 거치면서 한동안 강력한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신문왕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진골 귀족들을 대거 숙청하고 새로운 통일국가에 맞게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먼저 관료전 지급, 원래 노동력 세금까지 뜯어먹을 수 있는 노급 대신에 이제는 세금만 걷는 관료전을 줍니다. 국학 설립, 애들 공부시켜야지요. 나를 도와줄 인재가 필요합니다. 구주 5소경 설치,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작은 수도 5개를 만들어 수도를 보완합니다. 부서당 10정, 이 군대의 3국의 유민과 말가린드까지 포함시켜서 민족 융합 정책을 실시합니다. 우리는 하나, We are the one. 겁나 힘드네요. 아무튼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문왕 때에 만파식적이라고 불리는 죽은 문모왕과 김유신의 콜라보 한정판 피리가 있었고, 이를 불면 나라의 모든 근심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만큼 신문왕 때에 나라가 잘 정비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지내다가 해공왕이 8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게 되고, 왕권이 미약한 틈을 타 귀족들은 눈깔이 돌아가면서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귀족들이 왕궁을 30일간이나 점령할 정도로 개판이었는데, 이후 계속된 반란에서 해공왕은 비살이 되고 이제 신라는 내리막길로 접어듭니다. 게다가 해공왕이 죽은 후 무열왕이 세웠던 직계자손이 왕이 되는 원칙도 단절되게 되니 기름에 불을 붓는 격으로 왕위 다툼은 더욱 심해집니다. 아유, 개나 소나 왕 되겠다고 진짜. 이렇게 신라가 통일 후 나라의 통치체제를 바로잡을 때 위에서도 변화의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거란, 고구려 유민, 말갈 등이 모여 살던 영주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됐고, 이 혼란한 틈을 타 고구려 유민인 대조영과 그 아버지는 당나라의 추격을 따돌리고 무리들을 모아 만주 동모산, 지금의 지린성 지역에 발해를 세웁니다. 때문에 우리 민족이 아래에는 신라를 형성하고 위에는 발해를 세우면서 후에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 남북한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대조영의 출신에 대해서는 말갈인이니 고구려 사람이니 아직까지도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발해를 이끌었던 지배층의 대다수가 고구려 계통이었고, 그들 스스로가 고구려 계승의식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구려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고 일본에 보낸 국서에도 스스로를 고구려 국왕이라고 칭했습니다. 아니, 지가 지 입으로 그렇다는데? 발해의 왕은 교과서에서 대표적으로 3명 정도의 왕만 언급이 됩니다. 무왕, 문왕, 선왕이 그들입니다. 간단히만 정리해보면 무기, 싸움. 당나라가 배후를 위협하자 장문유를 보내 싸웠습니다. 문화, 당나라와 적대관계에서 벗어나 문화를 수용했고, 특히 적대적인 신라와도 신라도라는 길을 통해 교류했습니다. 역시 지금의 남북한처럼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교류는 했다. 옛날 다큐 프로그램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자식이 8명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말이 없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선왕입니다. 전성기, 과거 고구려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고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고 불립니다. 바다 동쪽에 잘 나가는 나라지요. 이 정도만 알아둡시다. 고구려보다도 더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던 발해는 지배층의 내분, 거란의 진입으로 멸망합니다. 너무나 거대한 나라가 순식간에 무너져서 화산 폭발설도 있습니다. 발해에 대해서는 워낙에 자료도 부족하고 불분명한 사실도 많아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신라로 돌아와서 해공왕이 죽고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던 귀족들 때문에 왕위 쟁탈전이 심화되고 20명이나 왕이 바뀌면서 혼란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 유명했던 난이 아빠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왕이 못 되어서 빡친 아들 김원창의 난, 시장에 갔다가 살 게 없어서 돌아온 장보고의 난입니다. 세일하는 거 없어? 왕위 계승 분쟁에 휘말렸던 장보고는 염장이라는 사람에게 암살당해 죽게 되고, 이게 염장지르다의 어원이라는 썰도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지들끼리 왕 되려고 싸우니 지방 통제가 전혀 되질 않았고, 귀족들은 지방에서 대토지를 소유하며 농민들을 수탈합니다.
지방 통제가 전혀 되질 않으니 농민들은 세금을 냈는데 관리들은 중간에서 세금을 빼먹고 하나의 땅에서 여러 명이 세금을 걷어가고 나라는 받은 게 없으니 세금 독촉을 하고 농민들은 냈는데 또 내라고 하니 빡쳐서 봉기를 합니다. 힘들어. 대표적인 농민 봉기가 원종과 애노의 난, 팀 컬러인 붉은 바지를 받쳐입고 봉기한 적고적인 난입니다. 농민 반란과 더불어 지방의 세력가들이 등장하게 되니 바로 호족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궁궐에서는 지들끼리 싸우느라 바쁘니 자신들의 세력이 강한 지역에서 마치 왕처럼 행세를 하고 세금도 걷고 군대도 거느리고 겁나게 나댑니다. 차뻑! 그러다 결국에는 국가까지 세우게 되지요. 세력은 중앙의 왕만큼이나 강해졌는데 자신들을 뒷받침해줄 세력과 사상이 필요합니다. 그냥 들이대긴 뻘쭘하니깐요. 우선 선종입니다. 선종은 불교의 종파 가운데 하나로 기존에 강조되어 오던 전통과 경전 위주보다는 수행을 통한 마음속 깨달음을 강조했는데 때문에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소리가 호족에게는 환청으로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세력만 있다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 듣고 싶은 대로 듣는구나. 다음은 풍수지리입니다. 풍수지리는 산천과 지형, 물이 흐르는 형세가 인간의 기륭화복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주 위주로 흘러가던 세상을 각 지방의 호족들은 까내려야 했고 이 풍수지리를 이용합니다. 야, 내가 풍수지리 잘하는데 경주는 이제 끝났어. 썩었어. 우리 지역이 짱이야. 이런 식으로 소문을 냅니다. 다음은 뒷받침 세력인 육두품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신라는 골품제라는 신분제 안에 갇혀서 저같이 스마트한 육두품 세력이 뜻을 펼칠 수 없었고 호족은 이들에게 다가가 손길을 내밉니다. 합류콜? 여기까지 한번 정리. 통일 후 귀족 세력을 잡아내며 왕권이 강해짐. 어린 해공왕이 즉위하고 피살, 귀족들의 반란으로 왕위 다툼이 심화됨. 지들끼리 싸우느라 지방 통제가 안됨. 지방 통제가 안되니 귀족들이 농민을 괴롭히고 농민 봉기가 일어남. 지방에 힘센 애들 호족이 나타남.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 뒷받침 세력인 육두품, 사상, 선종과 풍수지리를 이용. 이런 호족들의 틈바구니에서 두각을 나타낸 게 궁예, 견훤입니다. 궁예는 사국 올타임 넘버원 캐릭터로 꼽힐 정도로 유명합니다. 신라의 왕족 출신으로 관리가 태어날 때 기묘한 현상을 보고 장차 나라에 해를 줄 것 같다는 이유로 아기를 죽이길 권하였고 죽임을 피하는 과정에서 유모가 실수로 눈을 다치게 합니다. 절에 들어가서 승려로 지내며 기술과 무예를 쌓다가 그의 참모인 종간과 함께 궁예는 도적단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세력을 키워서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게 됩니다. 세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똑똑한 왕건이까지 신하로 삼은 궁예는 송악의 고구려를 계승하는 후 고구려를 세우게 됩니다. 위쪽 지역이 궁예라면 아래 지방에는 바로 견훤이 있습니다. 견훤이 갓난아기일 때 부모님이 농사일을 하는 틈에 호랑이가 다가와 젖을 먹였고 과연 아이는 평범하지 않은 아이로 자랐다고 합니다. 신라말 혼란기에 견훤은 무리들을 모아 완산주, 지금의 전주의 후백제를 건국하고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됩니다. 결국 신라말 혼란의 시대는 위쪽의 후고구려, 전라도 지역의 후백제, 그리고 기존의 통일신라 이렇게 세 개의 나라로 정리가 되었고 다시 삼국시대가 되면서 이때를 후삼국시대라고 부릅니다. 다시 후고구려로 가서 한창 잘나가던 궁예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돌 플러스 아이가 되고 점차 기이하고도 쾌이한 일들을 하면서 백성과 신하들의 신뢰를 잃어갑니다. 너무나 많지만 몇 개만 소개하자면 첫째, 자신을 미륵부처라고 합니다. 석가모니가 죽고 56억 7천만 년이 되었을 때 미륵불이 인간계로 내려와 사람들을 구원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가 미륵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둘째, 관심법으로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 마음을 다 압니다. 짜장면 먹기 싫은데 난 짜장면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밥 정도야 뭐야. 아무 생각 안 했는데 내 마음을 읽었더니 반역하려고 했다며 다 죽입니다. 그렇게 예뻐하던 왕건도 관심법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반역죄인이 되려던 찰나 왕건은 대가리를 굴려 죄를 인정합니다. 아니라고 해봤자 죽는다니까. 궁예는 왕건이 솔직하다고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셋째, 궁예에 계속되는 폭정에 왕비가 쓴소리를 하자 바람핀 거 아니냐며 쇠몽둥이를 불로 지져 아내를 죽입니다. 아들도 죽입니다. 넷째, 군사훈련 중에 병사가 실수하자 백성들이 웃었다고 백성을 몰살시킵니다. 웃음 참기 챌린지야? 다섯째, 궁예가 관심법을 하는 도중에 관리가 기침을 하게 되고 절대 맞고 죽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반면 왕건은 궁예의 신임 속에서 후백제의 뒤통수까지 후리면서 두각을 드러내고 굳건한 2인자의 자리를 유지합니다. 궁예의 폭정이 점차 심해지자 신하들은 2인자인 왕건을 왕으로 초대하고 국호를 고려라고 한 뒤 궁예를 쫓아내버립니다. 궁예는 산에서 숨어 지내다가 백성에게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왕건의 군대에 항전하다 죽었다.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어쨌든 죽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제 신라는 사실상 힘이 없고
결국 고려의 왕건이냐 백제의 견훤이냐의 형국으로 가게 됩니다. 최종 라운드, 당신의 선택은 누구? 왕건은 후백제를 견제하면서도 신라에 대해선 맛있는 거 사주며 잘해주는 정책을 했고, 위쪽에 있던 발해가 멸망하자 그들마저 흡수합니다. 927년 견훤은 신라로 쳐들어가 경혜왕을 죽이고 능욕을 합니다. 이에 신라를 구하기 위해 온 왕건의 군대와 공산에서 맞짱을 뜨게 되고, 왕건은 아끼는 신하들을 잃고 목숨만 간신히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때 견훤이 편지를 써서 왕건을 겁나게 놀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930년에 고창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열세를 극복하게 되고, 후백제 내에서 왕위 계승 분쟁이 일어나 큰아들 신검이 견훤을 절에 가두자 견훤은 탈출하여 고려로 갑니다. 야, 통일이고 나발이고 내 아들 새끼 좀 어떻게 해줘. 이후 눈치 게임 하던 신라는 고려에 항복을 하고 뭐 끝입니다. 936년 왕건이 후백제군을 박살내고 삼국을 통일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고려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